안녕, 토요 미스테리 디바베이. 오늘 아주 잔인하고 화나는 사건 가져왔어.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 2002년 1월 23일 새벽 2시 반, 일본 시즈오카 미시마시의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하늘로 불길이 치솟는 거야. 지나가던 트럭 기사가 그 광경을 목격했고 깜짝 놀라서 거기로 다가가는데 그 근처에 도로 공사 현장이 있었거든. 거기서 불이 난 것 같더라고. 그렇게 화재 현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돼. 불길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사람의 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지. 근데 이 불길이 기름을 붓고서 붙인 건지 쉽게 잦아들질 않더라고. 그걸 끄는 게 우선이었어.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더라고. 한 155에서 160 사이로 아담한 체구의 여성이었고 잔뜩 웅크린 채 전신은 불에 타 있었지. 그런데 더 끔찍한 흔적들이 발견되는데 온몸에 물집이 잡혀있고 뜨거운 불길에 막 괴로워한 듯한 생활 반응이 남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채로 불에 탔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 손이 결박되어 있어. 아니 마치 화형당한 듯한 그런 모습이더라고. 아니 어떻게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여? 이게 너무 잔인하잖아. 자, 우선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내는 게 먼저겠지. 근처에 혹시 그 신원을 알만한 물건들이 있는지 찾아보는데 전혀 없어. 지갑, 신분증, 하다못해 휴대폰 이런 게 하나도 발견되지 않더라고. 누군지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겪던 그때 경찰서에 한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게 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여. 대학생 딸이 어젯밤부터 들어오질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경찰은 직감적으로 둘이 동일 인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의 지문을 채취해서 피해자와 대조를 해보는데 결과는 일치. 여기서 왜 진작 그 지문으로 검사해보지 않았나 궁금하지? 네, 일본은 전과자만 지문을 채취하거든. 그래서 일반 시민의 신원은 좀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해. 어쨌든 그렇게 밝혀진 사망자의 신원은 19살 야마네 사치코. 근처 전문대를 다니던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 이 산채로 불에 태웠다. 이거 얼마나 잔인해. 이런 잔혹한 살인 수법을 썼기 때문에 분명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확신을 했었지.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에 탐문 수사를 벌이는데 아니 그 지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야마네가 미움받을 사람으로는 절대 안 보이더라고. 대인관계도 원만했었고 어디 가서 문제를 일으킬 그런 사람도 아닌 거야. 그럼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닌 건가? 그러고 보니까 현장에서 지갑, 핸드폰 이런 거 하나도 못 찾았잖아. 혹시 금품을 노린 강도 아니었을까? 그래서 카드 사용 기록을 확인하는데 실종 이후로 발견된 그런 사용된 흔적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 방화에 사용된 등유의 출처라도 좀 알아보자 라고 노력을 했지만 딱히 이것도 수확이 없었었고. 그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하던 그 와중에 도움이 되는 증거가 하나 발견되는데 야마네 시신을 부검을 했더니 누군가의 DNA가 검출된 거야. 그럼 이게 성범죄랑 연관된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다면 전과자의 범행일 수도 있는 거지. 경찰은 인근 지역 내에 있는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 그 DNA와 하나하나 대조해보기 시작해. 그리고 곧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사실 경찰이 계속해서 그 눈여겨보던 용의자가 하나 있었었거든. 그는 바로 30살 하토리 주니야. 토목 작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었는데 야마네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뺑소니 혐의로 감옥에 갔더라고. 곧장 그가 있는 교도소에 가서 DNA 대조를 해보니까 딱 일치했던 거지. 이놈이 맞았던 거야. 사건이 일어난 지 반년이 지난 2002년 7월 23일 드디어 범인을 체포하게 돼. 그렇게 신문이 시작되는데 하토리가 순순히 입을 열질 않더라고. 아니 저기 살인? 절대 아니래. 그러니까 그 사건 당일에 야마네를 만나기는 했어. 우연히 편의점 앞에서 보고 어찌저찌 성관계까지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다 그냥 합의된 거였고 집까지 내려다 줬다라는 거야.
경찰이 그럼 누가 죽였을 것 같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질문에도 뻔뻔해.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 거야. 자,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뭐야? 증거지. 봐봐, 사건이 벌어진 곳이 고속도로 한복판이잖아. 그렇다면 당연히 범행에 차를 사용했겠지? 맞아. 그래서 경찰은 핫토리 명의의 차를 조사해보기로 했어. 엥? 근데 핫토리는 벌써 자기 차를 폐차했더라. 심지어 그 시기는 사건 발생 직후. 와, 벌써 이게 수상하지? 경찰은 그 차에 결정적인 증거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폐차 후에 남은 부품이라도 좀 수사해보겠다면서 수색을 이어갔어. 그리고 폐차 후에 남은 타이어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근데 사실 타이어? 이게 뭐 도움이 될까 싶지? 다행히 현장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돼. 결과는 또 완전 일치. 경찰은 DNA와 타이어를 가지고 강하게 추궁했더니 이제 자기도 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더라고. 핫토리는 굉장히 담담했어. 자기가 야마네를 불태워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럼 대체 왜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한 걸까? 둘이 애초에 일명식도 없는 사이였었거든? 이 동기가 진짜 어이없는데 사건 당일 얘기 한번 들어봐봐. 2002년 1월 22일 밤 11시 야마네가 아르바이트 끝나고 자전거 타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 이때 차 타고 퇴근 중이던 핫토리가 그녀를 발견했고 좀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래서 차 창문 내리고 저기요 하면서 막 말을 걸었다? 근데 야마네가 대꾸도 하지 않아. 근데 사실 일본은 원래 헌팅할 때 막 마음에 안 들면 애초에 무시하는 게 편하거든? 안 그러면 계속 따라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갔던 거지. 근데 사실 그렇게 무시당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가잖아. 근데 핫토리는 달랐어. 이게 날 무시해? 열받은 거야. 그리고 오기로 내가 이 여자랑 진짜 어떻게든 해본다. 이상한 마음을 먹은 거지. 자기를 지나쳐서 가는 야마네를 따라서 속도를 높였고 가는 길목을 막아버려. 그리고 다시 접근하는데 여전히 무시했던 거야. 그 모습에 욱해버린 핫토리는 그대로 야마네 손목을 끌고 막 차에 태워버려. 이 힘으로 끄니까 야마네도 그걸 막 당해낼 수가 없었어. 그렇게 납치당한 거야. 그 후로 차를 몰아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고 그녀를 성폭행했지. 그리고 가지고 있던 현금까지 다 빼앗았어. 공포심에 울고 있던 야마네에게 너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었었고 이제 적당히 인적 드문 곳에 내려주고 도망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차를 몰아서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지. 아니 그러기엔 너무나 끔찍하게 살해했잖아.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는 바로 마약. 자, 야만에 태우고 다시 시내로 향하는데 근데 그때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 야, 니 오늘 뭐하냐? 평소에 같이 마약하던 그런 불량한 친구였지. 사실 핫토리가 거의 마약 중독이었거든. 오늘 좋은 약 구했다고 자기 집으로 오라는 친구의 말에 마음이 급해졌어. 빨리 약하러 가고 싶었거든. 근데 동시에 그냥 내려주면 얘가 신고하는 거 아니야? 그래, 감옥 가긴 또 무서웠나 봐. 그리고서 든 생각이 빨리 얘 죽이고 난 마약하러 가야겠다. 이거야. 아니 이 생각 회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이미 마약을 하겠다는 그 생각에 눈이 돌아버린 핫토리를 누가 말릴 수가 없었어. 그렇게 막 범행 현장을 물색하고 있었을 때 딱 집 근처에 공사 현장이 있다는 게 떠올랐고 거길 범행 현장으로 결정하게 돼. 그리고 곧장 거기로 향했지. 겁에 질려있는 야마네를 끌어내렸고 두 손을 결박했어. 그리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비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등유를 끼얹기 시작해. 이 순간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건 핫토리가 굳이 방화살인을 선택한 이유야. 그 이유가 우선 자기는 마약하러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 이거 불 붙이고 그냥 가면 되겠는데? 게다가
피해자가 나타버리면 신원을 알아낼 수가 없겠네? 그럼 난 안 잡히는 거잖아? 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었어. 자, 하토리는 가져온 등유 전부를 붓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몸에 불을 붙였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지. 이때까지도 여전히 머릿속은 마약으로 가득 차 있었어. 범행 이후 꽃장 친구네 집에 가서 그때 약 잔뜩 하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멀쩡히 출근하기까지 해. 그리고 차 안에 남아있던 야마네의 수집품들은 편의점 쓰레기통, 친구 집, 그리고 회사 등등 이곳저곳에 나눠서 버렸다고 해. 그렇게 증거를 인멸했던 거지. 사건 당시 야마네가 타고 있던 자전거도 차에 실어두고 있다가 눈치 봐서 그냥 인적 드문 강에다가 유기했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계속해서 보내왔던 거야. 한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살해했잖아. 아니,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았던 걸까? 하토리는 어렸을 때부터 소년원을 들락날락했어. 내 죄목도 다양해. 절도, 강도, 마약, 뺑소니, 그냥 완전 양아치였던 거지. 그러다가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낳고 사는데 이제 애 아빠도 됐으니까 철 좀 들 줄 알았다? 아이, 전혀. 결국 아내가 참지 못하고 헤어지자고 했고 그렇게 이혼을 했지. 그리고 나니까 좀 정신을 차렸나 봐. 이제는 진짜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마음 먹고 2001년 10월 건설회사에 취직했다고 해. 그러면서 전처와 재혼도 했었었고. 하지만 그 결심이 무색하게 취직하고 3개월도 안 돼서 또 범행을 저지른 거야. 그것도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이었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 죽인 거야. 검찰은 이 사건의 잔혹성을 언급하면서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 하지만 2004년 1월 열린 재판에서 하토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돼. 여기에 검찰과 피고 양측이 다 항소했지.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 하토리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 하면서 항소한 거야. 진짜 어이없지. 근데 그 후에 오로지 감형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반성하려고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하토리는 유족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형을 통해서 야마네를 위한 분양을 하기도 해. 아예 사죄조차 안 하는 범죄자들보다는 낫다고 볼 순 있겠지. 근데 나는 이게 좀 위선처럼 느껴져. 진심으로 미안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범행을 안 저질렀겠지. 어쨌든 다행히 항소심에선 검찰이 승리했어. 하토리가 반성하는 듯한 행동이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너무나 악질이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유였지. 그렇게 2005년 3월 29일 최종 사형이 선고돼. 그리고 7년이 지난 2012년 8월 3일 하토리의 형이 집행됐어. 그는 40세의 나이로 비로소 죄값을 치르게 됐지. 근데 이 형량에 대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 그게 왜 그랬냐 하면 하토리가 전과가 많긴 했었지만 살인만큼은 초범이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한 명을 살해했으면 사형은커녕 무기징역이 나오기도 쉽지 않거든. 게다가 하토리의 경우에는 계획살인보다는 우발적 살인에 가깝기 때문에 더더욱 이례적인 판결이었던 거야. 게다가 일본에는 나가야마 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게 범죄의 성질, 동기들 9가지 기준으로 살인 형량을 판결하는 법칙이거든. 게다가 피해자의 수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한 명을 살해 시에는 보험살인, 유괴살인 등 계획범죄같이 정말 확실한 가중사유가 없는 경우엔 사형이 웬만해선 구형되지 않는다고 해. 한 명을 살해하고도 사형을 받은 그 일본의 범죄자는 총 24명이야. 하지만 다들 가중사유가 되게 명확했었거든. 하토리처럼 우발적인 범죄는 포함되지 않아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토리의 죄질이 얼마나 나빴는지 보이지?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죄로 사형을 받은 사람은 하토리가 유일했던 거야. 이번 사건은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 싶던 사건이었어.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던 야마네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자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게 됐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야만의 부모님은 엄청난 슬픔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해. 하토리가 야만에 그리고 유족들에게 남긴 상처는 그의 죽음으로도 결코 만회할 수 없을 거야. 끔찍한 살인마 하토리 주냐가 죽음 후에도 고통 속에서 살길 바래.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